자, 이번 주는 제5장 정성적 위험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험 분석 단계는 위험 인지 단계에서 인지된 위험 요인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 위험의 정도를 수령하는 단계입니다. 자, 위험 분석 단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성적 위험 분석과 정량적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은 퀄리테이티브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위험 분석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위험 요인이 비반복적 특성을 가진 경우 정성적 위험 분석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인지된 위험 요인들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전문가 또는 위험평가 그룹에서 등급으로 판정하는 겁니다. 등급으로.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은 뭐냐?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risk analysis인데, 자, 위험 분석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 경우, 또는 위험 요인이 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해요. 정량적 위험 분석은 통계 확률 분석 기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통계 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 분석에서 대부분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끝내요. 특히 건설업의 경우. 왜냐하면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뭐 했던 자료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또 건설업이에요. 그럼 정량적 분석은 언제 하느냐? 정성적 분석이 조금 불충분하고 좀 추가적으로 위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정량적 분석을 하고 대부분은 정량적 분석은 스킵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자, 5장은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이죠. 정성적 위험 분석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인지된 위험 요인들의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서 사업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에 따라 위험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위험도를 산정해서 그 위험도에 따라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위험 요인의 발생 확률과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위험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이런 발생 확률과 영향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리 정의를 해놔야 돼요. 어디서 해놔야 되느냐?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미리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또한 그 정성적 위험 분석은 그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가자가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발생 확률과 영향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수학적 뭐 모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 또는 뭐 전문 지식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예측이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와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은 어떨 때 활용하느냐? 자,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한 중요성 또는 위험과 관련된 행위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이제 시간적 인계성 또는 타임 크리티컬리티라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평가할 때 정성적 위험 분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오류를 수정할 때 공정관리 계획이라든가 건강관리 계획이라든가 품질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오류를 수정할 때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성적 위험 분석은 요거는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에서는 대개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위험 분석을 끝내요. 근데 정성적 위험 분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정량적 위험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설 사업에서는 정성적 위험 분석이 주된 것이고 대개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정성적 위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설업에선.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의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을 봅시다. 그죠? 인풋, 조직 운영 자산, 사업 범위 내역서, 위험 관리 계획, 위험 등록부. 그 다음에 도구 및 기법을 보면 위험 확률 및 영향 평가,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 위험 자료 품질 평가, 그 다음에 위험 목록과 위험 긴급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갱신된 위험 등록부죠. 이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을 위해서 입력을 받아야 될 사항, 그죠? 조직 운영 자산. 이거는 뭐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위험을 인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될 게 이제 조직의 운영 자산이다. 이거. 과거 사업에 대한 그 자료나 경험이 있다 이거. 그 조직이 특정 회사가 그러면 그 자료가 정성적 위험 분석에 엄청나게 크게 활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업 범위 내역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사업 범위가 어떻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관리 계획서에 가장 먼저 이게 이제 나오죠. 특히 반복되는 형태의 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 내역서가 아주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복되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파트 사업에 대한 위험 요인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신 또는 최고의 기술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범위 내역서를 딱 보고 이게 최신 기술이 적용돼야 되고 또 뭐 최고의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럼 상당한 불확실성.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이 큰 사업이 되는 거죠. 사업범위 내역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을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계획서. 여기에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을 어떻게 하라라고 정성적 분석을 위한 주요 요소들이 이미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뭐 위험 요인 목록, 확률, 영향에 대한 정의,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 위험 허용도는 뭐 어떻게 적용해라라는 것들이 위험관리 계획서에 다 정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등록부, 그죠? 위험 등록부는 이미 위험 인지 단계에서 인지된 위험 요인들을 리스트업을 해놨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 건지. 위험 인지에서 요거였죠, 그죠? 요거 보면 일단 그 리스크 아이디와 리스크 이벤트 디스크립션 요 1번과 2번 칼럼은 이미 위험 인지 단계에서 이제 채워진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성적 위험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게 3번, 4번, 5번에 3번은 발생 확률, 라이클리후드, 4번은 임팩, 영향. 그다음에 3번과 4번을 곱한 거. 그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 5번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정성적 위험 분석 단계에서요.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을 위한 도구 및 기법. 가장 그 기초적인 방법이 이제 등급 판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레이드 저지먼트. 자, 그 등급 판정법이라는 건 뭐냐? 위험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등급 판정표를 미리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또는 위험평가 그룹이 단정적으로 위험을 평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등급 판정법의 장점은 뭐냐면 통계 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급 판정표 갖고 판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실무자 모두가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자, 그 위험평가자가 이제 등급표를 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그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정성적 위험평가의 신뢰성은 당연히 저하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할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급 판정표를 한번 보죠. 등급 판정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발생 확률을 평가하는 확률 등급 판정표와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영향 등급 판정표, 그 다음에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함께 결합해서 판정하는 매트릭스 등급표가 있습니다. 자, 확률 등급표를 보죠. 자, 확률 등급표는 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조직에서 필요한 대로 3등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5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10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20등급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표 5의 1은 뭐예요? 지금 0에서 100까지 6등급으로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발생 확률을 이렇게 등급으로 만들 때 항상 이 발생 확률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옆에다 설명을 달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확률 등급과 등급별 확률 범위 또는 판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평가자가 이 등급을 결정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수준이구나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표의 5.1은 5단계의 등급표고 지금 표 5.2는 확률 등급을 0에서 1까지 그죠? 10단계로 이렇게 판정표를 만들었어요. 자, 0.5, 50% 발생 확률 50%, 발생 가능성이 중간이다. equal chance of it happening. 그죠? 이렇게 돼. 0.2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0.9 발생 가능성이 극히 높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확률 범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확률 평가를 1, 2, 3, 4, 5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률 평가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확률적으로는 어떤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3번 미디움 정도면은 발생 확률이 35%에서 65% 사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 등급 판정표고요. 이것도 이제 확률 등급 판정표와 굉장히 유사해요. 자, 표 5.4를 보면 1에서 6까지 6등급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은 뭐 관리 가능한 손실, 매니저블 로스인데 영향 수준은 뭐 보통 모더레이트다. 그죠? 5번은 뭐 심각한 손실이다. 시리어스 로스다 말이야. 영향 수준은 굉장히 높다. 베리 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향 등급을 1에서 10등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6등급이다 그러면 over budget by 10% to 20% or project delayed by 10% to 20%.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이 보면 예산으로는 한 10에서 20% 오버될 것 같고 공기적인 측면에서도 한 10에서 20%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6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E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등급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2, 3, 4, 5 뭐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으로도 등급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B다 그러면 low consequence that would threaten element of the project, normal control and monitoring measures are suffici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probability and impact matrix. 이건 어떤 때 쓰느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위험 요인들은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정성적 위험 분석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량적 위험 분석이죠. 그 정량적 위험 분석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게. 그걸 이제 확률 영향 매트릭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확률과 등급의 매트릭스를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거죠.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제 요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되고. 자, 작성 방법으로는 확률과 영향을 이제 x, y 그 좌표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교차하는 점이 아주 높은 위험일 경우에는 이제 적색,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중간일 경우에는 이제 황색, 노란색, 낮을 경우에는 뭐 녹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흑백이라 그러면
아주 위험이 큰 거는 뭐 까만색, 중간급은 뭐 회색, 낮은 건 뭐 흰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보죠. 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확률 영향 매트릭스. 자, 그래서 이제 임팩은 1에서 10까지 등급이고, 그죠? 영향은 자, 확률은 1에서 8까지 등급입니다. 자, 특정 요인을 인정했어요. 근데 확률이 한 6 정도 될 것 같고, 뭐 임팩이 한 8 정도 될 것 같거든. 그러면 6, 8은 48, 48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요 까만색, 요 회색 범위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한 회색 들어오면 뭐 중간급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얀색으로 들어오면 위험이 낮는 거.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까만색 위험만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5등급, 5등급에, 그죠? 발생 확률도 0.1에서 0.9, 영향도 0.05에서 0.8, 5등급, 5등급. 똑같아요. 특정 위험을 인지했다. 0.7이다. 확률이. 발생했을 때 영향이 0.4다. 그러면 4, 7, 28, 0.28. 그죠? 요 회색 에어리아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량적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트릭스인데, 스웨트, 위협이죠, 그죠? 손실을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opportunity, 기회, 그죠? 자, 내가 이제 왜 이 매트릭스를 좋아하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스웨트, 손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opportunity, 기회 요인도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손실과 기회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요 매트릭스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스렛의 확률 0.1에서 0.5, 뭐 오프티도 0.1에서 0.9, 영향도 0.0에서 0.0, 0.8,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렛과 오퍼튜니티를 이렇게 대칭시켜 놓은 거죠. 자, 음영 차에 의해서 이제 위험도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관리 계획서에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은 높은 위험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낮은 위험이다. 그래서 높은 위험 쪽만 아니 높은 기회만 우리가 정량적 위험 분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료 품질 평가입니다. 자, 리스크 데이터 퀄리티를 어세스먼트 하는 건데요.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은 이제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공정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품질이 높은 자료가 요구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자료 품질 평가 방법은 뭐냐? 위험 자료가 위험 관리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위험을 이해한 정도, 자료의 정확성, 품질, 그 다음에 뭐 신뢰성,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낮은 품질의 위험 자료는 정성적 위험 분석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자료의 품질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더 나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위험 자료,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품질이. 그 다음에 위험의 목록화. 위험의 목록화를 왜 하냐면 동일한 위험들은 그 원인이 같을 수가 있어요. 원인이 같다, 공통된 원인이다 그러면 대응하기가 편한 거죠. 그죠? 대응 전략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위험을 목록하는 거예요. 그룹화 시킨다는 거죠. 그룹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위험 요인 그룹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위험 대응 계획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긴급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 어전시 어세스먼트.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위험 긴급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위험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위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발생됐을 때, 어떤 경고 표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위험 등급이 됐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위험에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위험 긴급성 평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산정 방법이에요. 그죠? 결국 정성적 위험 분석 또는 정량적 위험 분석의 결과는 위험도입니다. 영어로는 리스크 밸류, 약자로는 이제 R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험도는 위험 발생 확률, 리스크 프로바빌리티 P와 위험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 임팩, I의 함수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 I의 위험도를 산정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V equal F 가로 열고 P, C 가로 닫고. F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 펑션이라는 거죠. 결국 위험도라는 거는 위험에 발생했을 때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 영향의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도를 산정하는 공식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게 1번 저위험 편중형 위험도 산정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 1번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2005년경에 델레라는 학자가 고위험 편중형 위험도 산정 방법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둘 다 문제가 있다. 저위험, 고위험 편중형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김성규 교수가 중간위험 편중형 위험도 산정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안한 게 2015년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저위험 편중형 위험도 산정 방법. 이거는 위험 발생 확률에다가 위험 손실을 영향을 그냥 곱한 거예요. 그래서 RV는 P 곱하기 C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위험도의 등고선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자, 발생의 확률을 0에서 1로 보고 발생했을 때 영향도 0에서 1로 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1 제일 높고 발생했을 때 영향이 1 제일 높다 그러면 여기 1이 여기 되는 거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죠? 자, 0, 0 여기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 등급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예를 들어 특정 위험 요인이 발생한 확률이 0.8이다. 근데 발생했을 때 영향이 0.2다. 그러면 0.8 곱하기 0.2 하면 0.16이 됩니다. 발생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낮으니까 위험의 크기가 0.16. 전체 등고선 1에서 10 사이에 2. 굉장히 낮은 위험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공식, 전통적인 그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위험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적분을 해봤어요. 등고선 면적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제 K라는 임의의 시점을 두고 이제 요 면적을 계산해 보죠. 면적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적분 잘 하죠, 그죠? 그래서 K는 이퀄 P 곱하기 C. 그러니까 이 K라는 게 위험도죠, 그죠? 특정 임의 포인트의 위험도 C로 치환을 해서 P분의 K를 K에서 1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죠? K에서 1까지 적분을 합니다. K에서 1까지. K에서 1까지. 자, 그럴 경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 등고선별로. 그래서 1번이 가장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쪽이 면적이 33%. 가장 위험이 큰 10번이 0.5%, 0.005죠. 굉장히 위험이 저위험으로 편중된다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P 곱하기 C로 할 때. 그래서 이제 2005년에 델레라는 학자가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제안하느냐? 확률에서 영향을 더해서 곱한 걸 빼는 거예요.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등구선이 1번 저위험 편중형이랑은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발생 확률 1, 발생된 영향 1 곱하기 1이 여기가 제일 큰 지점이죠. 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발생 확률이 0.8이고 발생했을 때 손실이 0.2다 그러면 0.8 더하기 0.2, 1.0이죠? 0.8 곱하기 0.1은 0.16입니다. 그래서 1.0 빼기 0.16은 0.84가 돼요.
아까 1번 첫 번째 공식으로는 굉장히 낮은 위험인데 두 번째 공식은 전체 1에서 10 등고선 중에 9번 굉장히 높은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이것도 이제 그 K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미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면적 계산을 해보면 이게 거꾸로 돼요. 그래서 고위험에 제일 높은 위험에 33%, 가장 낮은 위험에 0.05% 이런 식으로 면적이 계산됩니다. 그죠? 여기가 면적이 제일 낮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김성규 교수가 딱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뭐 나도 뭐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난 1번이 맞는 줄 알고 1번 공식대로 갔는데 갑자기 델레라는 교수가 2번 공식을 얘기하는 바람에 2번 공식을 딱 보니까 야 그럼 1번, 2번 다 이상하네? 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자연현상이라는 건 항상 이 중간에 이 그 분포가 제일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이 중간에. 네, 정상 분포가 가장 자연현상에 가깝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너무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공식 이걸 제안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 영향을 더해서 2로 나누자.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발생 확률 0.8 발생했을 때 0.2면은 더하면 1.0이죠. 그죠? 1.0을 2로 나누면 0.5입니다. 0.5면 여기에요. 그죠? 0.5.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각형에서 면적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요런 등고선이 잡힌다 이거예요. 등고선이. 예. 그러면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5번, 6번이 가장 면적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걸 한번 적분해 봤습니다. 적분해 봤더니 역시 5번, 6번이 18%, 18%, 그 다음에 1번이 2%, 2%에서 중간 위험이 집중되는 이런 위험도 분산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는 저위험, 고위험, 1번, 2번은 저위험, 고위험에 편중되는데 내가 제안한 그 위험도 산정 방법은 이제 중간에 집중되는 결과가 오더라.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그 모델들이 다 발생 확률과 영향을 0.1, 0에서 1, 그 다음에 영향도 0에서 1, 전부 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근데 사실은 발생 확률은 0에서 1까지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지만 0에서 100%, 영향은 0에서 1뿐만 아니라 0에서 10도 될 수 있고 0에서 100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무슨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 0에서 100억까지도 이게 변화할 수가 있다, 이 영향이. 자, 그럴 경우에 이 모델을 보면 좀 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0에서 10으로 한번 늘려봤어요. 영향을 0에서 10으로 늘려봤어요. 확률은 0에서 0으로 하고. 자, 그랬더니 면적이 이렇게 1에서 11까지 나오면서 2에서 10까지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작과 끝만 삼각형해서 0.5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상분포가 아니라 균등분포다. 이거 문제 있다. 어? 중간이 나는 가장 그 분포가 높아야 되는데 야 그럼 공식을 좀 조정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향을 100으로 했어요. 0에서 100으로. 그랬더니 이것도 시작과 끝만 이렇게 그 삼각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한 평행사변이다 말이야. 이거 균등분포니까 정상분포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향도를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얼마든지 Cmax만큼 10이 되든지 100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간에 늘어난다. 그럴 경우에 확률을 보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Cmax에 따라서. 그래서 P 곱하기 Cmax 한 다음에 C값, 영향도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중간에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그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정상 분포죠. 정상 분포. 그죠? 정상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공식, 김성규 교수가 제안한 공식, 요거까지 지금 세 가지의 위험도 산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 결과물을 봅시다. 그죠? 그러면 위험 등록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아까 내가 그림에서 보여주었지만 위험 인지 칼럼 1번, 2번 칼럼이 이제 그 위험 인지 단계에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 3번, 4번이 확률과 영향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이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위험 인지를 통해서 1번, 2번이 지금 이제 입력이 됐고 1번은 이제 위험 RBS 번호, 2번은 이제 위험 요인이죠. 그다음 이제 3번, 4번이 likelihood, 3번이 이제 확률, 그다음에 4번이 impact, 영향. 3번, 4번이 들어가면 5번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둘을 곱하든지 더해서 곱한 걸 빼든지 아니면 이제 김성규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둘을 더해서 둘을 더하되 영향을 확률을 조정을 해서 그런 그 둘을 더해서 나누든지 그거는 뭐 여하튼 해서 이제 5번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위험 등록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위험 등록부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그 위험 등록부에 이제 다음 사항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사업 위험의 상대적 우선순위, 우선순위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게 이제 위험이 높은 거냐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특히 이제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자 사업 책임자는 위험에 대응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위험 순위, 위험 요인 우선순위 목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평가한 확률과 영향의 근거를 반드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 위험 요인을 이렇게 우리가 높게 평가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유사한 위험 요인들을 그룹하면 대응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도 위험 등록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요런 위험들은 유형이 같다. 원인이 같다. 그런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기간 내에 대응이 필요한 위험 요인들. 빨리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할 위험 요인들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위험 요인들. 이걸 그룹을 분류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한 위험 요인 리스트. 위험 요인 리스트. 자, 일부 위험 요인들은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분석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성적 위험 분석 결과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순위 위험 요인 리스트. 우리가 위험이 낮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지된 위험 요인은 그 위험 요인이 포함된 단계. 예를 들어 우리가 골조공사의 위험 요인을 인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골조공사 지나갈 때까지는 그 위험 요인이 아주 위험도가 낮더라도 계속 판단을 해줘야 돼요. 위험 요인이라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판단했을 때는 별거 없지만 일주일 있다 판단하면 상당히 큰 위험으로 변모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낮은 거는 일단 관찰 리스트, 영어로 이제 워치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일단은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의 그 경향. 우리가 정성 위험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특정 위험 요인의 경향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뭐, 야, 이거 계속 뭐 반복되는 거 아니야? 프리퀀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위험 요인은 특정 시점에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냐? 타이밍.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위험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응할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무 사례를 봅시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자, 위험이 인지됐어요. 그럼 위험평가 그룹에서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성적 위험 분석이니까 뭐 예를 들어 3명이나 또는 뭐 5명의 위험평가 그룹이 평가를 했다 그러면 각각의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5명이 했다 그러면 5명 걸 더해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산술 평균한 다음에 이제 그걸 곱하든지 더해서 곱한 걸 빼든지 아니면 나처럼 더해서 둘로 나누든지 뭐 여하튼 뭐 공식을 적용해서 위험도를 산정을 해야겠죠. 자, 산정한 다음에 정량적 위험 분석이 이거 필요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정량적 위험 분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위험 분석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건설 사업의 대부분의 위험 요인은 요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정성적 위험 분석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예요. 정성적 위험 분석 전산 시스템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위험 인지 단계에서 3가지 위험 요인을 인지를 했죠. 그 중에 이제 2가지에 대해서 분석한 걸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건 이제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김선달 대리가 위험을 인지했어요. 뭐냐? 자, 토공사 중인데 옆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될 것 같다. 어? 어. 그래서 그 현장 그 옆에 있는 구조물에 피해를 줄 것 같다. 자, 그럼 이 위험을 인지했는데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위험평가 그룹에서. 위험평가 그룹은 3명입니다. 홍길동, 박찬호, 윤수리. 자, 홍길동은 발생 확률을 60%, 박찬호는 발생 확률을 50%, 윤수일은 발생 확률을 50% 보는 거예요. 여기. 예,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위험 요인을. 그럼 60, 50, 5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53.3% 이렇게 내는 거죠. 표준 편차는 5.8%. 자, 비용은 뭐냐? 임팩트는 1에서 6등급으로 판정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1에서 6등급. 그래서 홍길동은 4, 박찬호는 3, 윤수일은 4. 그래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67. 그죠? 자, 확률과 영향 53.3% 곱하기 3.67 하니까 최종 위험도 리스크 밸류는 1.96이 됐다라는 겁니다. 1.96. 자, 요 공식은 지금 일본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좀 이제 2000 한 4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 2번, 3번 공식이 나오기 전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조건과 설계 불일치 골조공사에서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철골이 그 돌출된 위험. 이것도 이제 위험평가자 3명이 평가를 했는데 확률은 90, 80, 90이고 손실은 임팩은 334예요. 자, 확률 3개 더해서 나눴더니 86.7% 산술 평균했더니 비용도 334 했더니 나눴더니 3.33. 그래서 86.7% 3.33 곱하기 했더니 2.89. 여기가 나온 거 2.89. 요게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의 결과물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요인 추락, 전도, 안전시설, 뭐 와이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위험 평가 그룹에서 위험을 분석했더니 확률, 그다음에 손실비용, 위험도가 계산되고, 자, 위험 인지자는 누구다. 요게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정성적 위험 분석 현황 조회 화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위험 분석이 정성적 위험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장 정성적 위험 분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